네, 이어서 계속 방법론을 볼게요. 저희가 컴포넌트 기반을 이제 보고 있었고요. 네, RUP, Rational Unified Process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컴포넌트 기반 관련된 이쪽에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갖다 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4 플러스 1 뷰 이렇게 해서 유스 케이스, 뭐 로지컬, 임플리먼트, 프로세스, 디플로이먼트 이런 뭐 4 플러스 1 뷰 이렇게 해놨는데 뭐 요것도 이제 시험을 굳이 안 물어볼 건데요. 그래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고요. 네, RUP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많이 참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셉션, 일레보레이션, 컨스트럭션, 트랜지션 이렇게 크게 페이스를 네 단계로 나누고요. 이제 이것의 이름은 인셉션 개념화, 그다음에 일레보레이션 정도화, 그다음에 구축 전이 돼서 컨스트럭션, 트랜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단계를 거친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단계가 SLC나 이 프로세스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하에 다시 이 단계와 연관되는 디시플린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링, 리ኳ이어먼트,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테스트,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거는 이게 거꾸로 페이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건 지금 뭐예요? 사실 얘도 페이스 단계 공정 프로세스 맞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 사이에 다시 메가 프로세스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프로세스들의 상위 집합은 이제 메가라는 말을 그래서 메가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하고 진화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상위로도 확대, 밑으로도 확대, 막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RUP에서는 지금 이렇게 크게 단계를 쪼개고 다시 이 하위에 이거를 지금 촉을 단계에서 매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게 지금 들어가는 에포트 공수 뭐 이런 것들 비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가 과거에 알던 개발의 프로세스는 기간이 흐르면 그러면 실제 이 들어가는 비용 에포트 이런 것들의 곡선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프로젝트 말미에 급상승하다가 휙 떨어지는 근데 왜 말미에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블란집에 이제 포토집이 불났기 때문에 다 추동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여기에 보면 밑에 이니셜 다음에 일레베이션 완투, 컨스트럭션 완투 이렇게 돼 있죠. 이 세트에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 정정 모델을 봤죠. 그 이터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곡선이 빨리 인도할 애는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올라가 이렇게 막 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가다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셔널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의 이 페이스를 보면은 좀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합치면은 결과가 그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 할 때는 어때요? 나중에 이름들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원 영역에 해당되는 형상 관리, 뭐 생산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엔바이런먼트 뭐 이런 것들 랜드 그냥 배치를 해놨고요.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비즈니스 모델링이 잘 돼야 거기서 다 컴포넌트 모두 도출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분할 단위를 정적으로 할 거냐, 진화로 할 거냐, 이런 반복도 단위, 반복식 이런 것들을 몇 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정의가 앞단에서 미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마름이 매직 앤드 로버스트 메서드 인티그레이트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에 보시면 이 마름이 2, 마름이 3 이렇게 막 나오죠. 그래서 구조조, 방법, 정보, 공학, 객체 제한, 컴포넌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무료 공개, 뭐 사용화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EJB 기반, 이거는 이제 컴플러스나 포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일반 오픈 소스 기반, 얘는 상용 기반 이렇게 있네요. 근데 사실 구성 내용에 보면 절차, 기법, 뭐 방법론이죠,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문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게 원래는 이런 거 지금 관리하고 하는 주체가 전자정보 이쪽 사업을 계속 관리 감독하는 데가 한국 옛날 이름이 한국증산.
지금 이름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 중간에는 한국지능 뭐 정보원 뭐 이렇게 막 한국정보와 사회진흥원 막 이렇게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는 한국전산 최초 이름. 근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제 만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실제 이거를 개발한 데는 뭐 중간에 보니까 애들이 같은 게 있죠. 이런 데 이렇게 의뢰를 해서 개발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 개발하면서 대부분은 이런 거 개발을 하면서 대부분은 글로벌 프랙티스 이런 거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관리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종료. 그다음에 개발 공정 보면 여기 요구일들 아키텍처, 전진적 개발, 인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리퀘어먼트 아키텍처 디벨롭먼트 트랜스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비슷해요, 얘랑. 근데 이거를 좀 축약해서 속도시켜서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례가 있다. 이거는 사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모델 기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MBA인데요. 소프트웨어 생산 방법이 그래서 막 진화되고 있는데, 이제 CVD에서 자동차 조립하듯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조립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조직 중에 지금 소프트웨어를 조립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계세요? 못 보셨죠?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컴포넌트 리퍼지터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조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뭘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조립할 부품이 있어요. 조립을 할 수. anyway. 전통적으로는 객체 제한 컴포넌트 기반 생산은 이게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기 단계 MBA 단계 오면 이것들도 구닥다리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개발 방법론이 진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음, 그래서 MDD, SOD, TLD 뭐 이런 것들. 근데 MDD는 모델 드리븐, SOD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TLD는 프로덕트 라인 베이스 디벨롭먼트.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MDA부터 이제 볼 거고요.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시스템의 설계 명세를 플랫폼과 분리하여 표준 메타 모델로 기술한다. 그리고 이를 대상 플랫폼의 매핑 변환하며 유형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래서 OMG, 앞에서 저희가 이제 객체 지향 관련된 관리 단체, 그래서 OMG라고 하는 쪽을 봤었죠. UML을 얘네가 표준화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UMS, OMG 사이트에 가면 이런 그림이 이제 가이드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MDA 그래가지고 UML, MOF, 뭐 CWM 뭐 이런 것들, 주변에 포가, 자바, 단넷, 뭐 XML, SI, MI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산업 분야 전체를 지원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뭔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MD는 다양한 플랫폼 시장으로 작은 면과 고용 조율 문제가 있다. 미드웨어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들이 상호명성이 없다. 그러니까 향상해야지. 재사용성 그것도 생각보다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있고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플멘테이션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에요. 소스 코드 제네레이션 얘기 나오죠. 그 전에 뭘 할 건데 설계 관련된 문서를 PSB 플랫폼 스페시픽 뷰로부터 끌어와서 플랫폼 스페시픽 모델로 만들 거예요. 이 모델이 있으면 소스 코드로 자동 전환이 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자인 전에 뭐가 있는데 PIM 플랫폼 인디펜던트 모델에서 분석 단계에서 이거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 전에는 뭐가 있는데 컴퓨터 인디펜던트 모델 이렇게 해서 CIM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사항을 취합해갖고 CIM, 그다음에 PIM, PSM 이렇게 해서 임플멘테이션은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UML을 이용해서 PIM을 생성하고 매핑 툴을 이용해서 PSM을 생성하고 코드 자동 생성 툴을 통해서 시스템을 완성한다. 또는 직접 그림도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 영역별로 이런 독립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실제 스피식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툴을 이용해서 전환하고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플랫폼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유닉스하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서버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윈도우즈 서버 닫는 계열은 유닉스하고 완전히 딴 판이죠. 유닉스 계열들은 예를 들면 어, J2E 뭐 이런 것들 치면 완전히 딴 판. 그런데 A사의 은행은 유닉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B사는 이거를 윈도우즈 서버 위에서 돌리고 싶어. 그래서 닷넷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A사의 기존의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칩시다. 은행은, 그래서 수신이나 여신, 그 안에 기능들은 다 똑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전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승인을 받아야 이거를 상품으로 팔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표준화가 굉장히 쉬운 영역이에요. 자, 여기에서 똑같이 가져다 썼을 때, 다른 은행에서 똑같이 쓸 때, 은행에 보유한 것들, 은행 이름이라든지, 부서나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만 바꾸면 나머지 다 사실 같은 거예요. 음, 그런데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냥 업무 분석서를 들여다보면 업무 프로세스랑 상세 내용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플랫폼이나 시스템 기술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맞죠? 그다음에 논리 설계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논리 설계 관련된 사실들도 사실은 별로 안 다르고요.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이거를 다시 물리 설계 레벨로 올리잖아요. 그럼 물리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플랫폼 또는 제품 정석적인 게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 다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만 필요한 거예요? 그 앞단까지 상층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뒷단에 예를 들어서 유닉스 기반의 플랫폼에 어떠한 솔루션의 소스 코드가 있어. 그러면 이 소스 코드가 여기 앞단에 있던 독립적인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거겠죠. 자, 이것들을 예를 들면 윈도우즈 서버의 단백 기반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로 매핑하는 어떤 툴을 중간에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전환이 되겠죠. 네. 지금 이게 뭐냐면 그렇게 개발하죠. 그러니까 막말로 그렇게 개발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수준에서의 이 개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겟 플랫폼을 식별하고 메타 모델을 식별 정의하고 매핑 기법을 정의 구현하고 이제 UML이 여기서 나오죠. 그다음에 PIM 모델을 작성하고 PSM 모델을 작성하고 그래서 플랫폼 인디펜던트, 플랫폼 스페시픽 모델이 된다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한다. 소프트 제너레이션 하겠다. 이런 과정을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해서 이거는 정말 충분히 전체적으로 표준화되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저희가 이 RDB의 데이터를 담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탑스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재료로 써서 이거를 마치 RDB처럼 추출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분석 방식이거든요. 이런 분석 방식. 그거에 더 상위 레벨에서 우리가 HTML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HTML은 태그로 정보를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그 태그에 의해서 불러다가 얘를 쓸 수가 있고요. 그 태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파싱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잘라냈을 때 분할을 다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할되는 순간에 사실 그 분할된 데이터들이 특정 메모리에 위치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도 그 데이터 디스크에 있는 걔가 시작해 놓은 게 아니에요? 디스크에 있는 게 전부 다 메모리로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 있는 걔네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 베이스로 돼 있는 애가 그렇게 파싱이 돼서 GB에서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다 메모리에 올린 것처럼 얘를 거기다 올릴 수 있으면 RDB가 필요 없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엑셀은.
그래서 HTML을 이용하고 XML을 이용하면 그런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플랫폼이든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단계에서 서로 메시지를 인터넷상에서 주고받고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식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호환성이 있어요. 그 호환성을 갖게 만드는 가장 로우 레벨의 방법은 뭐냐면 XML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출처에서 맞추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XML 데이터를 쭉 이제 하면 뭐 DTD라든지 태그 형태로 이거를 구분자를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져다가 하싱을 해가지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DB에서 코드에서 불러다 쓰듯이 이 문서를 그대로 코드에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자,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애플리케이션 EAI 툴을 애플리케이션 연결, 그다음에 메시지 허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이 메시지 허브에다 데이터를 송수신해서 이거를 다른 쪽에 이기적인 플랫폼에다 데이터를 날려주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쓰고 다시 되돌려줘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원래한테 또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가공하고 라우팅하는 애를 메시지 허브라고 해요. 이 메시지 허브하는 그 안에 텍스트 단위로 얘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방법이 전부 다 XML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XML이 뭔지 이해하셨죠? 자, 이 단위로까지만 데이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를 전부 호환성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도 돼요. 소스 코드 레벨로부터 거꾸로 이거를 영 매핑해서 변환을 XML까지 끌어올리는 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걸 가지고 나머지 다른 플랫폼으로 다 바꾸는 툴을 또 만들어서 바꿔주면 되잖아. 맞나요? 설계 문서를 기술까지 내리고 나면 이 설계 문서를 가지고 소프트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 툴이 있어요. 소프트코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개발자들은 야, 지금 미친 말이야. 그게 돼?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걸 겨뤄보면. 왜냐면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UML이라고 하는 것과 XML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해서 그거를 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OMG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NDA 방식으로 나중에 다 바꾸고 나면 엄청난 생산성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또는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기반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UML 메타 모델이라고 하는 게 UML 도구로 UML 도구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객체지향과 실제 설계를 하게 되면 UML 툴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툴들을 쓰게 되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들이 나오고 뭐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뭐 스타 UML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열어서 보시면 이제 끌어다가 놓고서 사람 모양 쓰고 뭐 프로세스 모양 박스 갖다 그리고 연결자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속성감 놓고. 근데 이거를 이 툴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툴에 이런 하나하나의 개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안에 구성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뒷단에 다시 메타 모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정의해놓고 얘를 불러다 써야 이거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UML 도구를 만들려면 UML 도구가 작동하게 하는 그 기능을 똑같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형태로 메타라고 하죠. 정의된 애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걸 UML 메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WM은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그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XMI는 XML 기반으로 호환성을 있게 인터페이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F는 또 이 UML 자체가 그런 기능으로 매핑 정의하려면 얘를 또 그렇게 정의한 애를 이 안에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메타의 메타 모델이라고 제가 계속 전달할 수 있다. 공유 범위를 공과 1은 어떤 의미다. 5다 X다. 공과 1이 예를 들어서 5X라고 쳐요. 공 진짜 뭐예요? 아니죠. 그냥 사람이 예,
전기가 흐르면 예를 들어서 일, 아무래도 영어로 하자. 이건 사람의 추상적으로 저는 귀해야 돼요. 근데 그 신호는 사실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쓰려고 이거를 데이터를 거기다 넣기 위해서 이 용도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0과 1이라고 치면 0은 그냥 뭐라고 하고 1은 X라고 하는데 좀 반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신호의 데이터, 데이터의 데이터. 근데 이거를 몇 개를 섞어서 이런 로직이 되면 얘는 빨간색으로 보이죠. 얘는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게 진짜 이것도 다 메타죠. 근데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색상 자체를 그렇게 발광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느낌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지금 이 컴퓨터 안에 메타의 메타가 이게 막 합쳐져가지고 지금 화면에 지금 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은 가상세계예요. 네, 이게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성능이 낮아서 이 빠른 매핑을 재빠르게 처리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늦어서 쓸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를. 그런데 계속 칩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메타를 핸드폰 반복해도 순식간에 몇 차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쓸만해졌어요. 그런데 더 쓸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실생활의 세계를 그대로 메타버스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승부이 여기까지 안 나. 메타버스 안으로 똑같은 사람을 카페트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도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막 카페하고 생각도 카페트 옮길 거예요. 생각하는 게 쉽죠. 근데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아직 우리가 기술이 돌발전에서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정보의 집합과 정보의 정보를 정의하는 메타의 집합을 거든요. 자, 이거를 재빠르게 이해한 자들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넷플릭스라고. 넷플릭스 아시 그래서 물리학의 이 세계로 구석끊임없이 뚫고 들어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라는 견해에 도달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천라만상하게 펼쳐지는 원인도 이제 밝혀지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것을 인간이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을 컴퓨터에 넣을 수 있다면 또 어떤 영화에는 그 있잖아요. 장례식 치르는 거 아시죠? 근데 장례식이 죽은 나가 같이 나타나요. 기억을 그 세계로 모사를 한 다음에 스크린의 세계의 컴퓨터죠. 그쪽에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로 기억을 탑한 다음에 장애시장에 실제 살아있는 물리적인 세계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나는 이 컴퓨터의 기억으로 되어 있는 나가 실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습으로 여기서 스크린에 나오면서 상호 인터페이스를 해요. 그래서 내 장례식에 와서 고마워 막 이런 인사 그런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끔찍합니까? 근데 뇌파 그다음에 뇌 이런 이것도 전부 전기신호이고요. 저장되는 메모리에 불과하다 생체 메모리죠.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이거를 모사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고요. 실제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면 구현이 될 거고요. 구현이 되고 나면 카피도 가능해질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노가다입니다. 이 매핑 작업을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노가다 툴을 만들고 나면 그리고 엄청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반은 그 OMD에서 이러한 메타에 관련된 이러한 모델로 MBA가 가능하게 준비를 해 놓았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기반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반대로도 돼요. 소스 코드가 있는데 윗단에 이 플랫폼 스페시픽 모델을 뽑아내요. 그런 다음에 PSM에서 다시 PIM을 뽑아내요. PIM까지 오고 나면 그러면 다른 이기종의 PSM 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이기종의 PSM을 통해서 이 임플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기반 랭귀지하고 다른 언어로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으로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매핑입니다. 매핑 기술. 근데 이 매핑 자체를 구현하려고 매핑 툴을 만드는 일을 개발자한테 시키면 개발자가 밤새도록
또 이게 제대로 전환이 되는지 다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왜니? 하지만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겟 쪽의 이 언어 셋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언어 셋하고 이거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매핑한 다음에 이 N은 1이야. 그다음에 1은 저쪽에 7이야.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툴도 이미 UML 기반의 이런 MD 툴을 만들어서 파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툴은 지금 내셔널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이 내셔널사를 IBM이 인수를 해버렸어요. 혹시 아세요? 네, IBM이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IBM이 이제는 그 RUP의 이제 소유자이고요. IBM에서 이 셋을 이제 수트라고 부르죠. 이런 패키지 수트들을 팔아요. 그리고 실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국내에서는 금융권에서 이걸 시도를 했었어요. 전북은행에서 이 MDA, MDD죠. 이 기반으로 차세대 뱅킹 시스템 개발을 꽤 됐어요, 벌써. 5년도 넘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적용해서 뱅킹 시스템을 전북은행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IBM사의 그 내셔널 시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이거를 정보은행에서 쓰고 나면 금방처럼 이거를 PRM 모델이 있으면 다른 쪽에 뱅킹 시스템 개발할 때 금방 갖다가 엎어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단축이 가능하거든요, 기간 단축이.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할 때, 개발했던 그 회사가 전북은행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전북은행의 고유한 정보들을 제한 나머지 산출물은 타 사업의 뱅킹 시스템 구축 사업에 우리가 쓸 수 있게 허용을 한다. 대신에 그 매출의 몇 퍼센트를 전북은행이 가져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례를 가지고서 이 모형을 그대로 갖다가 다음에 은행에 넣습니다. 그 다음 은행은 광주은행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기반으로 이제 출시한 프로젝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변환 방법을 PIM에서 이렇게 순방향으로 PSM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이건 지금 오타예요. PSM에서 PIM, 이게 S가 I입니다. 역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예. 또는 PIM to PIM, PSM to PSM 이렇게 동일 레벨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죠. 예, 실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델 변화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이런 MDA 아키텍처 기반으로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기반 이렇게 해서 플랫폼 종속적인 모델을 만들고 다시 플랫폼 종속적인 모델로 변화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방식을 보시는데 접근하는 방법을 저희가 MD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떻게 가장 많이 생길까요? 아마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제 지점이 없는 은행, 인터넷 은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 아시는 데가 어디예요? 토스? 또 어디 있어요? 카카오 맞습니다. 그다음 KBS 뭐 이런 인터넷 은행이 있어요. 그런 은행들은 뱅킹 모형이 필요해요. 시스템. 근데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일반 그 은행들처럼 차세대를 장기간을 태워서 차세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입자라든지 이런 분들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최단기간에 뱅킹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피해온 맞죠? 근데 카피 소스를 가지고 쓰면 안 되잖아요. 줄 때도 없고. 그럼 떤 식으로 접근해요? 그럼 이런 MDA 방식으로 접근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래서 전북은행이나 강조은행은 사례가 뉴스에 쳐들고 나와요. 근데 일반 인터넷 뱅킹 은행은 이런 사례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차세대 보면 막 2년씩 걸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 쓰면 6개월 만에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시스템 구축 원가 다운, 그다음에 오프라인 지점 운영 안 하니까 그 인력 비용 다운. 네, 그러면 이자율을 네, 낮추고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가가 낮으니까. 그다음에 네, 저축 이자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네, 들어가는 비용이 낮으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 은행들의 지금 이 비즈니스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공 못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폰에 보면은 소스가 잔뜩 깔려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점심 먹을 때 네, 카카오로 이렇게 성공하잖아요. 근데 뒷단에 따라가 보면 카카오페이 달려 있고 카카오뱅크 연결돼 있어. 맞죠? 그렇습니다. 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MD까지 오면은 사실 이제 과거의 이그 방법론들을 이야기했다가 지금 퍼포먼스 처리 오케이 거기까지는 모듈을 드릴 건가? 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갑자기 모델 자체를 제시한다. 그러면 또 MD 또딱 오니까 갑자기 멘붕이 올 것 같은데요?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뱅킹 모델. 그래서 이 모델을 통째로 가져다가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 획기적이고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와 저게 될까? 저게 되려고 하면 그 해당 기업에서 자신의 것을 버려야 되겠죠. 음, 그래서 독창적인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고집하면은 이런 건 원래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자꾸 뜯어 고쳐야 되는데 뜯어 고치면 차라리 그냥 인하우스 개발하는 게 빠르죠. 이제 소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급변한다는 이야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가 바뀐다는 것은 구성원의 역할들도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조직 자체가 사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려고 하면 IT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IT 시스템이 그거에 맞춰서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IT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죠? 기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음, 답은 그거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막 늘리고 있다가 얘가 저분은 나한테 줄이는 거. 그렇지. 근데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서비스들을 빌려다가 데이터 매크로 호출하고 각 돌려갖고 이 데이터를 옆쪽에 어딘가에 클라우드 또는 온프리미스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만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네? 그럼 내일 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 사용자가 얘한테 요청을 날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서비스가 무엇인지 식별하려고 하면 단계 오크플로우를 흘러가야 되고 그러면 오크플로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네? 그럼 이것도 서비스로 전화가 있으면 좋겠죠. 오크플로우는 왼쪽에 있어. 그다음에 이 오크플로우대로 흘러갈 건데 오크플로우 앞단에는 그러면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비즈니스가 현재 연결되는 하나는 없죠. 그러니까 UI가 있어야 돼요. 그럼 UI하고 오크플로우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메시지 여기는 날아다니까 데이터를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능은 내 안에 없어. 기능은 인터넷상에 어디선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얘가 API를 제공해주는 느낌을 가져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픈표를 붙이고 UI는 사용자한테 제공 정도로 붙이고 자, 이렇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거든요. 데이터는 내가 있어야 되는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거대한 실패를 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수화의 그런 어떤 상태고. 근데 수화가 되려고 하면 그런 그 서비스 해당되는 기능을 누군가가 인터넷상에서 막 제공해줘야 돼요. 근데 그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할 생각보다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나타나면은 보통 그쓸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타났다. 네,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부품 막 이렇게 저장소에다가 쌓아놓고 그거 가져다 조립해서 시스템 만들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실행적으로 있는 인터넷상에서 네, 기능이 있어. 그래서 그 기능을 내가 API를 우리가 제공해주면 그 API 네트워크에다 붙여갖고 이걸 통해서 하면 UI 구현을 해서 이 API 통해서 쟤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획적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조립해가지고 만들고 싶다. 이런 거죠. 점점 어떻게 돼? 재사용성이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수화가 이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해줄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누구누구가 있고 그들이 어떤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또 알려주는 전화번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그 사이트를 내가 어떻게 하고 찾아가요? 그래서 서비스 레지스트리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전화번호부예요. 네, 이거를 제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서비스를 쓸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가서 전화번호부에서 내가 연락할 애를 찾겠죠? 그리고 연락할 애가 뭘 친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여기서 같이 제공해주면 잘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그런 걸 만들 때마다 여기 전화번호부에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찾아가지고 얘한테 야, 네 거 쓰고 싶어 서비스 좀 나한테 붙여줘. 그러면 얘네가 무작정 허용 안 해주겠죠? API를 주고 그 API를 내가 거기서 구현하면 되고 이쪽에서 그 API 통해서 자기네 서비스 요청 받으면 아 얘는 우리한테 돈 내는 애.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 기능을 제공해줘. 그러면 기능이 제공되겠죠. 그래서 나는 돈을 받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화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수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간의 표준 메시징 프로토콜. 그래서 이 바인드 하는 데서 이제 이런 수업이라고 하는 표준 메시징 프로토콜을 씁니다. 이런 것도 서로 지금 어찌 보면 전 세계 이런 이 프로바이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들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하다못해 메시지를 날리면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이쁘다. IP가 보다. 그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메시지 불편은 이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무엇이다. 또 전문가 쪽으로 써져 있거든. 그리고 얘를 라이트하게 보낸다면 쉽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통신해서 분석시켜주면 이거는 CSO의 메시지 단위로 잘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또는 뭐 패키 이렇게 부르는 월세 세븐 레이어들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 단위로 속에서 날리면 설계는 다 텍스트잖아요. 그렇게 날려가지고 얘를 보내면 반전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몇 절까지는 어떤 거? 예를 들어 요청자 이름이라든지, 아이디 주소라든지, 그냥 제대로 주려면 얘 주소가 지정돼 있어요. 그 필요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서비스 요구사항은 여기서부터 몇 번째.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규약을 어겨서 이거를 해놓으면 그쪽에서 읽었을 때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메시지 자체를 주고받는 것들을 전부 다 규약화를 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장 나이차게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엄청난 트랜잭션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건 이제 규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WSDL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 명시 여기다가 예, 문서 자체가 WSDL 포맷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부의 포맷은 이거야라고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사용자들이 그것들을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 많은 사업자들이 여기다 등록을 할 때 표준화되는 일관된 포맷으로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웹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굳이 풀어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심플 오브젝트 얘가 뭘까요? 액세스 프로토콜 UDDI 요거는 이제 등록과 검색할 때 요거의 의미는 그 전화번호부 목록 UDDI는
그럼 이제 SOA는 뭐 프로세스 중심,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 통합, 유즐리 커플드 메시지야, 메시지 프로세스 상태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서비스 직접 개발 안 할 거예요. 다만 나는 내 업무 프로세스 계획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업무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구분이 돼서 흘러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워크플로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워크플로우의 이제 발전된 모습은 이제 BPM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또는 매니지먼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말 그대로 이 업무 절차 단계가 흐르도록 하는 역할 워크플로우가 그런 게잖아요. 그거밖에 없는데 워크플로우 자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델링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시뮬레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툴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이거를 BPM이라고 이제 이 툴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BP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BPM 툴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워크플로우에 해야 될 활동들을 묶어놓을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HTTP 통신을 해서 날렸다 또는 앞에서 말한 SOAP 형태로 날렸다 그러면 무조건 걔가 응답을 주죠. 자, 걔가 개발된 밑단의 OS가 윈도우즈인지 유닉스인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행되는 애들이 앱단에서 서비스가 될 때는 그게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다음에 루슬리 커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실제 이 서비스 단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두 개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변할 때 나머지가 계속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구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속성이 거의 없는 형태를 로즐리 커플드라고 이야기해요. 커플드는 뭐예요? 둘이 있으면 커플이다. 하나가 변하면 나도 계속 동결을 합니다. 이걸 커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로즐리 커플드라고 하는 건 로즐리는 그 관계가 아주 느슨하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아예 없으면 이제 안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련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게 있을 거잖아. 그런데 이제 로즐리 커플이라든가 독립적으로 떼어냈을 때 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메시지 및 프로세스 상태 관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제 서비스 뭐 애플리케이션, ESP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테크니컬 레이어에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든지 이게 ESB를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건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 모델은 금방 말한 네트워크, 인터넷상에 오픈된 상태에서의 소화 모형을 만든 게 아니고요. 얘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 내부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데이터하는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저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불러서 왜냐면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롭게 기능을 합치는 값을 이너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도 실제 실행할 액티비티들을 그렇게 워크플로우를 묶어갖고 걔들을 불러내고 다시 저장하고 돌려주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내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기종이에요.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MS에 있고요. 또 하나는 텍스트 베이스라든지 뭐 TV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주고받고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기간에? 이거를 표준, 다 불러다가 표준적인 테스트 형태로 전부 다 끌어내서 테스트를 잘라야 돼요. 아까 그 테스트의 최종 페이지 뭐라고요? XML. 그래서 XML 문서 형식도 이거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XML로 다 전환하는 게 그래서 어댑터가 각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댑터를 통해서 XML로 전환되면 요구사항에 맞춰서 XML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거를 상대편에게 또 돌려줄 때 마찬가지로 또 어댑터가 붙어 있어서 그 어댑터가 XML 자기 파일을 맞게 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얘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ESB라고 합니다. 이 ESB의 전수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EA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남았던 거죠. 근데 그것에 보도가 된 버전이 ES,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통합, 가공 이게 굉장히 시스템 간에 주고받고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구나.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XML 기술들이 지금 계속 어, 이제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 단에서 이것들만 엮어서 소화 형태로 서비스를 간략하게 개발해서 치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부가 아니라면 저것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상의 앞에서 본 서비스 프로바이더, 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나 프로세스 상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타고 얘가 실행이 되다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내 그런 모습가 멈춰서 끝없이 행상, 좀 장애가 됐다면 이제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또와 일정량을 갖고 있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 붙여야 되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네, 프로그래밍 할 때도 트라이 캐치를 붙이나요? 익셉션 때문에. 근데 얘를 그러면 얘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프로세스 하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이벤트를 받아다가 처리를 해서 되돌리든지 아니면 넥스트 단계로 그냥 넘기든지 뭔가 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툴을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이드리븐. 그래서 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솔루션이 되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소아 1.0이라고 붙이면은 이걸 우리가 소아 2.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및 프로세스 상태의 관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삶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스택이잖아요. 그러면 업무 처리 절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빠르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필요한 것을 워크플로우로 구현하고 그냥 또 변해버리면 얘는 날리고 새롭게 또 그렇게 하고 새롭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한다는 이 변화에 대한 유연성, 신속성이 여기에 지금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정의하고 아키텍처 분석 설계하고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정하고 재편성하고 등등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현실, 현행 애플리케이션 제도성, 실시간인가요? 프로세스 통합 등등을 전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CVD에 컴포넌트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처럼 서비스도 서비스 단위를 도출하는 게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도출 절차들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데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소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사실. 이게 되면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업은 정말 획기적으로 원가를 맞출 수 있어요. IT 투자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서비스 컨셉이 없었는데 이제는 서비스 컨셉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개발을 할 때 자꾸 잘게 잘게 쪼개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쪼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총으로 이만큼이 더 밑에 있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것만 필요해. 근데 이제 지금은 서비스 단위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효과를 갖지만 실패했다. 네, 소아 라이프 사이클 모델, 조립, 운영.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 통제 뭐 이렇게 되는데요. 모델, 조립, 운영. 이상하게 이걸 저거 감사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있죠. 소아의 절차로 순서가 안 맞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안 물어보고 이거를 안 물어보고 자꾸 이거를 물어봐요. 소아 이건 영향 못하는 돼 있는데 자, 이제는 소아가 이렇게 컨셉tual하게 좋은 것인지는 알겠는데 뭐 그렇게 뭐 해놓은 거 실무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웹 서비스가 그런 것이다. 가장 지금 잘 소아를 대변하는 건 웹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조립하는 데는 오코플레이가 없고요. 있잖아요. 근데 BPM 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OOCD. 네, 되게 서비스는 자세히 보면 부품이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이거를 전용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걔를 API를 통해서 쓸 수 있게 하나의 서비스를 또 판매한다는 게 다른 거죠. 그다음에 소화를 하는 데는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과연 소화가 가능하고 또는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은 결국에는 메시지가 날아다니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커플로우를 타고 메시지가 인터넷상에서 어디선가 날아다니고 그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강요해주는 기능의 서비스가 어딘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표준적인 메시지 교환이 필요한데 그 메시지 교환을 해주는 툴이 바로 ESB, Enterprise Service Bus EAM. 근데 이 기반에 들어가 보면 XML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에 활성화하려고 할 때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근데 소화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소화의 가장 잘 대응하는 게 웹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웹 서비스들이 이걸 가장 설명을 잘 해주는 사례로 저희가 뭘 이야기하냐면 아마존의 북셀러를 이야기해요. 아마존이 인터넷 도서 판매 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뭘 하냐면 아마존의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인터넷 사이트들 자기 관심 있는 데 뭔가 하려고 이렇게 뒤지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해요. 근데 그 정보가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를 가냐면 아마존 사이트 이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도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서를 주문해가지고 그 도서를 보고 나서 지식이 더 증가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책을 검색하고 검색된 책의 리스트를 보고 오더를 주문을 낼 수 있는 데까지 요거를 저희가 AP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API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져다 써라. 누가 가져다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여행 사이트, 이 여행에서 내가 유럽의 어떤 특정 지역을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뭔가 플랜을 막 짜고 싶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정보 상세하게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여행 소개하는 관광책들 많죠. 그리고 그런 책을 내가 먼저 사서 보고 난 다음에 알짜배기로 가서 여행을 싹하게 나만의 루트를 딱 만들어서 해야지. 그럼 이제 책을 사야 되죠. 그래서 아마존 사이트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여행사 사이트에서 이동해서 아마존으로 가고 나면 이 여행사 사이트 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나면 그 여행사 사이트 말고 딴 데를 보고도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사 사이트에서 그 API를 가져다가 자기네 화면에다가 같이 붙여놓는 UI는 그 여기서 UI예요. 어차피 API는 뒷단에 기능에 관련된 소스를 일부를 인터페이스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스를 가져다 그냥 거기다 카피 페이스트해서 일부 내용만 바꾸면 마치 아마존에 접속한 것처럼 작동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마존 사이트가 아니라 마치 그 연사의 사이트의 한 페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러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책이 팔리잖아요. 그럼 아마존이 이 사이트에다가 책 팔릴 금액의 일부를 쉐어를 시켜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여행사 사이트에서는 소비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막 상품을 검색을 하다가 넥스트는 지식을 내주기 위해서 책을 검색하다가 그 책을 보고 이 책의 여행지를 자기가 설정한 다음에 그 마음을 먹고 상품을 다시 와서 재검색해서 가장 유사한 것을 찾은 다음에 이게 있으면은 오더를 낸다고 합니다. 맞죠? 이게 워크플로우잖아요. 이 워크플로우의 일부를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제공하면 API를 붙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업무 기능 사이트들이 이런 게 만들기 제공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앞단, 뒷단 전부 다 가져다가 이렇게 붙였겠죠? 이게 이제 지금 소아의 모습이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서비스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이렇게 하시면 좀 쉽게 이해되시죠? 그걸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가장 쉬운 이웃 사례는 아마존의 빅셀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첫 번째 20분에 20자가 되겠습니다.